저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무릎을 표현한 건데요. 네. 무릎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뼈 그리고 뚜껑뼈 이렇게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 뼈랑 뼈 사이끼리 이제 안에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 바로 연골. 우리 한자로 하면 연할 연자와 뼈골자를 써서 연골이라고 부르고 네. 이거를 우리말로는 물렁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체중을 받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뼈랑 뼈끼리 부딪히면 충격을 받고 그걸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릎에서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릎의 연골은 화면에서 보시는 네. 이 하얀색 연골이 모식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연골을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골판이라고 부르는 이런 연골이 이제 있게 됩니다. 네. 무릎 연골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게 연골 세포고요. 이런 연골 세포가 10% 정도 무릎 연골 내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연골 세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콜라겐이라든지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리고 글리코사민과 같은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영양제로 드시고 있는 이런 성분들이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런 고분자 물질이 연골 세포를 둘러싸고 있고 나머지 이 고분자 물질의 삼투압에 의해서 많은 물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 세포액, 기질액이라고 부르는 이제 세포액이 이 주변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은 연골 세포가 있고 네. 고분자 물질이 있고 치밀한 구조를 이루면서 동시에 물을 빨아 흡수들여서 탄력적인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화면이 연골을 실제로 찍어 본 건데요. 우리가 그 연골은 딱딱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보통 유리 연골 또는 초자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마치 도자기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미끄럽습니다. 연골은 신기하게도 얼음보다 얼음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 구부리고 펼 때마다 매끄럽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연골은 스펀지처럼 네. 아까 고분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흡수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물을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체중을 안 실었을 때는 간절액이 이렇게 이제 연골에서 빠져나가고 체중을 또 이제 체중을 안 실었을 때는 간절액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네. 체중을 실었을 때는 간절액을 내뿜으면서 무릎 안에서 이렇게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골의 두께가 한 3mm 정도, 3-4mm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연골이 우리 무릎에 체중을 이제 부담을 이제 하중을 분산시켜준 역할을 하고 네. 우리가 걸을 때는 체중이 한 3-4배 정도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6배 정도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는 체중이 한 9배 정도가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예. 연골이라는 구조물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런 고분자 물질과 기질액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많이 쓰더라도 잘 버텨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이 무릎에 가해지는 모든 충격을 흡수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얇아요.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예. 연골이 3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까 전에 나왔던 물질적인 특성과 그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네. 이런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연골 자체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한번 받게 되면 네.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많이 흡수하는 구조물이니까 네. 반대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또 손상이 더 진행하거나 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 예, 무릎 연골을 다쳤을 때 혹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예. 네. 저희가 그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이 무릎을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네. 실제로 연골이 깨져 있는 환자분의 무릎을 그 관절경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연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연골에 비해서 이렇게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는 하얀색 연골이 떨어지고 네. 그 밑에 있는 뼈가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MRI로 찍어보게 되면 이제 MRI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주로 병변이 있는 곳인데요. 정상적인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이제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색 음영의 연골이 깨져 있고 그 부위를 하얀색 간절액이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무릎 연골이 결손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무릎 연골이 깨지게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 네.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릴 수 있고요.
무릎 연골이 깨져 있는데 오래 걷게 되시면 이제 뼈에 부종이 생깁니다. 뼈에 뭐 멍이 든다는 소리죠. 네. 뼈에 멍이 들게 되면 밤에 아프실 수도 있고요. 연골이 깨져 있는 조각이 무릎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시면서 네. 무릎을 힘이 갑자기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을 느끼셔서 뭐 무릎이 이제 구부러졌다가 딱 풀면 또 풀리고 그런 그쵸. 식으로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연골 결손이 그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네. 보존적인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연골 쪽에 주사 치료로서 재생을 좀 도와준다거나 네. 아니면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 주사 같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좀 증상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도 계속 안 좋으시다거나 증상 자체가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근데 연골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연골은 재생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재생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무릎 연골 결손 치료에 대해서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자 정리를 해왔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세천공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미세천공술을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미세천공술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미세천공술은 1940년도 정도에 이 개념이 정립이 됐고요. 네. 우리가 뼈 밑에 있는 이 골수라는 부위에서 골수에서 이제 조혈모세포나 혈장이나 이런 회복에 좀 좋은 항염증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이 피를 우리가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에 이제 올려줄 수 있게 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시작된 수술이고요. 1990년대쯤 돼서 이게 확실히 정립이 돼서 많이 예.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가 있고, 네. 이 부위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패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뼈를 연골 하고를 조금 끌어내서 준비를 해놓고 한 2mm짜리 구멍을 뚫어서 골수가 나올 수 있는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서 골수가 나와서 그릇 안에 마치 선지가 당기듯이 이렇게 혈장이 차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연골과 비슷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수술을 미세천공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제 환자 수술 사진이시고요. 예. 연골이 정상인 부분이 하얗고 뼈가 드러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뼈가 드러난 부위에 우리가 금속정, 2mm짜리 금속정을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뽕뽕 뚫어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 조그만 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뼈 밑에 있는 골수를 뽑아낸 거고요. 간절의 경우 물을 넣고 하는 수술인데 물을 쭉 빼고 화면을 보게 되면 안에서 이제 피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골수와 그 혈액이 같이 섞이면서 여기에 혈전을 형성하게 되면 그 혈전이 시간이 지나서 연골로 변화되는 수술이고, 다만 이 연골 그 미세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이 참 쉽고 간단하고 본인 무릎 안에 있는 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적인 다른 시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네. 단점은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런 혈전이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네.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2제곱센치 이상 되는 크기에서는 사실 권장드리기는 좀 어려운 수술이고요. 연골이 자라나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네. 우리 정상적인 유리연골, 초자연골 같은 그런 딱딱하고 질이 좋은 연골이 아니라 제 살과 같은, 이렇게 질긴 살과 같은 섬유 연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2년 정도 임상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조금 좀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좋은 결과, 좋은 질이 좋은 연골을 만들기 위해 최근에는 콜라겐 주사를 같이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적인 연골에 가까운 것을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 시작된 수술 방법이 이게 모식도인데요. 네.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 연골이 이제 문제가 있으신데, 그러면은 내 무릎에 좀 쓰지 않는 덜 중요한 부위의 연골을 뽑아서
중요한 부위에 닫혀있는 연골에 심어주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수술이고요. 실제로 안 쓰는 부위가 가장자리에 있는 연골들은 체중을 많이 부하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의 연골을 뽑아내서 안 좋은 연골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집어넣게 되면 환자분의 증상도 좋아질 뿐더러 체중 실리는 부위에 좋은 연골이 들어가니까 이 결과가 이제 좋은 곳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연골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뽑아낸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무한정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고령이시거나 혹은 이미 관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본인의 연골 또한 사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50세 이하에서만 시술을 하도록 아, 정말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사이즈가 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걸 고민을 하던 중에 예. 그러면은 연골을 뽑아서 배양을 해보자, 길러보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자가 무릎 연골 배양 이식술이고요. 네. 동일한 방법으로 연골을 이제 일부 채취를 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6에서 8주간 배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골이 어느 정도 양이 만들어지고 그 연골을 가지고 2차적으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문제 있는 부분의 사이즈를 재고 네. 여기에다 배양한 연골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본인의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골막이나 혹은 생체 풀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서 재생을 하는 방법이 자가 무릎 연골 배양 이식술입니다. 네. 하지만 이 수술도 역시 그 2번의 수술을 요하고요. 6에서 8주 배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역시나 본인의 무릎 연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주변부 무릎 연골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시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좀 50세 이하의 젊은 분들 중에 무릎 연골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한테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미세천공술, 그리고 자가연골 이식술, 그리고 자가무릎 연골 배양 이식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연골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릎에서 자신의 어떤 무릎에서만 연골을 빼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고령에서는 아무래도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연골을 뽑아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 그러면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골 상태가 좋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 네. 많이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연골을 이용한 수술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 사용한 연골 중에 갈비뼈에 붙어 있는 연골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은 많이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구부리고 펴고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네. 늑연골인가요? 네. 늑골의 끝부분에 붙어 있는 연골을 보시게 되면 이 연골 부위를 저희가 채취를 할 수 있고 고령에서도 생각보다 연골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건강한 연골을 늑골에서 뽑아서 그 늑골 연골을 역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구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역시 깨져 있는 연골 부위에 심어주는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고 네. 이 자기 연골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다만 2번의 수술을 요하고 요거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현재 시술되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는데 늑골에서 떼어내면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사실 늑골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골이 이제 떼어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능 자체가 필수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골을 다 떼어내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어차피 배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양만 떼어내고 어느 정도를 떼어낼까요? 보통 이게 개인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네. 2-3cc 정도를 충분히 보고 있긴 한데 조금 고령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배양했을 때 조금 질이 안 좋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떼기도 합니다. 네. 줄기세포가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줄기세포는 영어로 이제 스템셀이라고 부르는데 나무 줄기에 비유하자면 나무 줄기 끝부분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잎이나 뭐 꽃이나 열매로 이제 변화하는 것처럼 줄기세포 자체는 자기가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몸에서 어느 장기에 이제 결손된 부위가 있다거나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네. 그 세포로 이제 분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제 뼈나 그리고 근육 그리고 연골 같은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네.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기간 연구가 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골관절염에 사용하는 이제 치료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는 이제 1960년대에 그 백혈병 환자분들에 있어서 골수를 이용해서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거긴 조혈모세포,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뭐 백혈구, 적혈구, 혈장 같은 그런 혈구들로 변하는 그런 조혈모세포를 발견하게 됐고, 네. 추가적으로 우리 뼈와 근육 그리고 연골로 변하는 줄기세포는 조금 더 성질이 다릅니다. 중간엽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골수에도 중간엽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골수에서 골수를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원심 분리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걸 바로 무릎에 넣어주는 시술을 시작을 했었고, 네. 역시 요즘에는 또 배양까지 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시술은 아직까지 그 입증된 결과가 확실히 보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제한적 의료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다른 곳에는 없느냐? 많이 사용하는 그 소스 중에 하나가 지방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지방에서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네. 그 엉덩이나 복부에서 지방세포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역시 배양을 해서 본인 무릎에 넣어주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줄기세포 배양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2번 필요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 나이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골수와 지방에서 채취를 할 수 있었지만, 줄기세포도 나이가 들수록 분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신선하고 분화 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배반포가 돼서 여기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이제 각각 장기로 변해서 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이런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성체줄기세포를 보통 이용하게 되고, 그럼 성체 중에서 가장 이제 신선하고 분화 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네. 우리가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태반과 탯줄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 탯줄이 바로 이제 산모와 태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탯줄의 혈액을 저희가 제대혈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제대혈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찾아내고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그것을 이식하는 수술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줄기세포의 기원과 달리 노화가 없어서 분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산모와 태아를 연결시켜주는 탯줄에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면역 이상 반응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며, 그 본인의 그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채취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줄기세포 치료 중에서 이 제대혈을 이용하는 방법이 안전해 보이는데요. 자,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제대혈 줄기세포를 어떻게 환자에게 적용을 하느냐, 사진을 보시면 먼저 제일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서 연골이 많이 깎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연골 깎여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긁어내서 주변에 건강한 연골만 남긴 다음에 4mm 정도 되는 구멍을 몇 군데 뚫어줍니다. 이 구멍을 뚫어주는 이유가, 처음에 정형외과에서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시작된 게 아까 미세천공술을 말씀드렸죠. 네.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골수를 같이 이용하는 목적도 있고,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다 보면 네. 이 줄기세포가 얼마나 저 자리에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요. 네. 그것을 이제 최대한 많은 줄기세포가 저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mm 정도 되는 이제 구멍을 뚫어주게 되고, 그 구멍 속에 줄기세포를 채워놓고, 그리고 표면적에 또 줄기세포를 발라준 다음에 네.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타가 줄기세포, 이제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을 이제 한 번만 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에 봤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연골 상태가 안 좋거나 줄기세포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제대혈에 있는 줄기세포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자, 그럼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네. 사실 이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2007년부터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2012년도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로 골 관절염 환자에서 연골 재생 효과가 탁월했고, 그리고 7년까지 안정성과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논문이 이제 해외 학술지에 실리게 됐고,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논문이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국내에서도 수술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7년이니까 2021년이면 거의 10년 정도 더 지난 환자분들이 현재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할 수 있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주고 그 안에 이제 줄기세포를 심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는 절개를 했습니다. 아. 절개가 여기 사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한 5에서 7cm 정도를 절개를 해서 네. 그 관절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를 노출을 하고 그 부위에 구멍을 뚫어주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거기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는 수술을 했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관절경 술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관절경으로 시술을 하게 됐고 아. 비절개 관절경 수술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멍 두세 개만 뚫어서 대략 한 5mm, 7mm 정도의 구멍 두세 개만으로도 절개 수술과 오히려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재활 기간을 짧게 만들고 상처, 흉터가 적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비절개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저희가 관절경 수술의 어떤 이제 술기가 조금 개발이 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척추가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보통 척추 쪽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주사 바늘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그 주사 바늘을 수술을 할 때 관절, 연골, 결손 부위 위아래로 이렇게 X자로 꽂아주고 그 X자로 꽂아준 것을 안에 이제 집게처럼 생긴 관절경 수술 기구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왼쪽에 비해서 중간에 있는 사진이 관절이 공간이 넓어진 걸 확보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통 관절경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물을 넣고 수술을 하는데 그 물을 쭉 빼고 그 이산화탄소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또 그 공간이 드라이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절개 관절경 줄기세포 이식술이 가능하고 실제로 비절개로 했을 경우에 네. 수술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관절을 찢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상처가 작아서 감염의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는 장점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50대 환자 사례인데 이분은 어땠나요, 상태가? 네, 이분은 56세 여자분이시고 그 한 달 전에 탁구를 치시다가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네. 무릎에 물이 차고 구부리기 힘들 정도로 이제 통증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고요. 실제로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 체중이 실리는 안쪽 연골 부위에 네. 하얗게 보이는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가 여기가 연골이 이제 깨져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방 소견에서는 연골이 깨져서 뼈가 드러나 있는 사진이 보였고 연골 깨져 있는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무릎에 물을 만들게 되고 구부리기 힘들게 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네. 줄기세포 비절개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2년 후에 찍은 MRI에서 연골이 비어있던 연골이 잘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환자분 또한 현재는 무릎에 물이 차지 않고 구부리고 펴는 것도 잘 되시며 걷는 것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탁구는 제가 좀 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네네. 탁구 이게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탁구를 하시게 되면 또 무릎을 돌아가는 동작들이 많이 반복되게 되면 그러면 또 그게 줄기세포로 연골을 만들었지만 또 이제 손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무릎이 좀 불편하시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헬스나 그리고 뭐 자전거 같은 운동들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탁구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도 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좀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볼 텐데, 자, 이분도 50대네요. 좀 젊으신 분들이 무릎 통증을 생각보다 많이 겪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 사실 그 연골이나 연골판은 손상을 받게 되면 네. 그 손상 속도가 이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젊으신 나이에 그 연골이 깨지는 뭐 음.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외상을 받으셨다면 네. 5년, 10년 지나서 무릎 쪽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전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있으셨습니다. 가정주부셨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이제 다른 선생님께 받았던 분이신데 네. 그때 당시에 연골이 깨져 있었고 그 연골이 깨져 있는 것 때문에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절경으로 들어가 봤을 때 체중이 실리는 안쪽 대퇴골 안쪽에 연골이 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쓰는 뚜껑뼈 연골 쪽에 또 네. 역시 연골이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비절개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했고 수술 후 5개월째 시행한 관절경에서 역시 연골이 잘 자라 있고 환자분도 지금 1년 정도 지나셨는데 1시간 이상 잘 걸으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릎 연골 수술이 어느 게 특정한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무릎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재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생활 여건에 따라서 무릎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 무릎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 본인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찾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